자, 자리에 계신 1번 접수요. 자, 또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 주봉입니다. 주봉. 그 여기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을 주봉으로 깨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몇 주 지금 한 달, 두 달 거의 뭐 아무튼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서도 한 2개월 이상, 그죠?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그죠? 이게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그렇다고 가격적으로 막 또 엄청나게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게 장대 음봉, 이게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한 두 달 이상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때가 되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이 주봉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동안 큰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죠. 장대 양봉까지는 아닌데 양봉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 고점 근처, 정구점 근처에 와 있죠. 정구점 근처. 그래서 이제 이 정고점을 이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게 중요한 이제 그런 시기인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주봉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항상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 비트코인은 여기가 바닥이죠.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따서 올라갈 때는 이게 캔들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눈에 이렇게 넣어야 될 캔들은 이런 캔들이에요. 여기 이 장대 양봉. 제가 늘 얘기했죠. 장대 양봉. 이게 많은 캔들들이 있지만 의미 있는 캔들은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중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깼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추세선을 깨면 이게 이제 추세선을 깨면 상승 추세선을 깨면 상승 추세 끝났다 이게 아니고, 추세선을 안 깨고 갔으면 이게 이제 좀 빠르는 거죠. 속도가 이 선을 안 깨고 이 선 위에서 갔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고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안 깨고 가면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른 속도로 가는 거고, 이렇게 추세선을 깼다고 해서 고점권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지. 이제 어차피 고점권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못 간다 이게 아니고, 고점권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추세선을 안 깨고 가면 좀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는 거고, 추세선을 깨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고점권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정구점이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는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선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수많은 캔들을 거쳐서 가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캔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 추세선을 깼더라도 장대 양봉을 또 만든다는 거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가느냐, 시간을 좀 더 걸쳐서 가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비슷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올 것이다. 이게 장대 양봉이 이제 언제 나오냐가 문제지. 때가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고점을 향해서 또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아무튼 이게 전고점 근처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장대양봉은 아니지만 장대양봉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이제 4,100만 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 정도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없거나 비트코인이 있는데 좀 비중을 더 늘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앞에 전고점을 넘겼을 때, 확실하게 넘겼을 때, 그럴 때 조정 구간이든 아니면 뭐 바로 따라잡든 이렇게 해서 그때 비중을 좀 늘리거나, 없는 분들은 아무튼 비트코인 좀 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때를 봐서, 그 타이밍을 봐서 내가 비중을 늘리더라도 제가 했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전고점을 넘겨놓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비중을 뭐 그만큼을 사든 아니면 그거의 반을 사든, 그죠? 사게 되면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그건 물타기가 아니고 이제 불타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게 뭐 밑에서 이렇게 아무튼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에 보면 해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면 좀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은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죠. 지금 뭐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어떤 호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언론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 아니고, 미래에 나올 그 재료들.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미래에 나올 재료는 지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이게 선반영 되는 게 이제 그건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선반영 되는 게 아니고, 개인들에 의해서 선반영 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아니고 세력들에 의해서 선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동안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앱토스도 보시면, 앱토스를 제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특별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거고, 앱토스는 일단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선 제가 그려놓은 거,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갔죠. 올라갈 때 보세요. 여기 하락 추세선을 이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그렇다고 지금 뭐 앱토스가 바로 간다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잘 봐두시라는 거예요. 과정들을. 나중에 본인들이 혼자 보실 때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보시려면,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그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하다가, 지금 지난주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보시면 에토스가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갈 때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주봉 3개로 올라갔잖아요. 주봉 3개로. 그래서
아마 이 앱토스가 또 이런 이제 앱토스들이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앱토스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그러니까 조건이나 상황에 맞는 어떤 타이밍이 되면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여기 전구점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 얘기지만 결국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도 나중에 이 전고점을 넘어서도 한참 위에가 고점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앱토스를 제가 이 포기를 하거나 그만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동안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기였고 아무튼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서 아무튼 상승 추세 돌아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갈 때가 되면 이런 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근데 저는 넘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전고점을 또 때가 되면 넘고서도 그럼 고점이 어딜 거냐. 저는 여기 전고점을 넘고서도 한참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저희는 저쪽 위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사시면은 그것은 이제 좀 물타기 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생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랩토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뭐 금방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아마 이제 아마 앱토스가 아마 업비트에서는 아마 이 최고 아무튼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 최고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하니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조정받고 횡보하다 조정받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앱토스가 금방 갈 것 같으니까 또 개인들이 또 따라붙었지 않겠어요? 저희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음. 근데 이게 이제 좀 길어진다는 것은 그 개인들이 잘 안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쯤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장대 아무튼 주봉으로 나왔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일단 전고점을 넘어갈 거고 아마 전고점을 넘어서도 이렇게 상당한 높이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물량 이렇게 손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고 계셔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오면 뭐 캔들이 됐던 뭐 추세가 됐던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설명을 또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서 이게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어느 타이밍에 좀 이제 비중을 늘리고 싶으면요. 이게 아무 때나 늘리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아, 이 타이밍에 좀 물량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또 한 번에 확 늘리지 마시고 조금씩 제가 저 비트코인도 제가 저기 뭐 2천만 원 밑에 있을 때 제가 5만 원도 10만 원도 계속 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사시라 그죠? 그 사서 모으면 그게 또 꽤 되니까요 물량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욕심 내지 마시고 막 금방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아니면 비트코인 조정하는 구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로 시장에서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개인들 돈이 잘 이렇게 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몰리던 돈들이 그쪽에서 빠져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시기들을 세력들이 잘 아니까 그런 시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거지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 생각하면 그냥 아니 세력이면 아무 때나 만들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갈 종목이나 크게 갈 이런 코인들은 그런 타이밍들을 세력들이 잘 판단해서 그래서 개인들 돈을 자기네 코인이나 종목에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능력 있는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는 세력들이 관리하는 차트는 벌써 그림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에서 캔들들 흐름이라든지 추세선 흐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경험이 많고 성공 경험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개인 투자자로서 아무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해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공해 볼 경험이 많은 분들, 그런 개인들 투자자들 눈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앱도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앱도스를 제가 절대 포기한 거 아닙니다. 언제 막 앱도스 얘기했더만 또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일 말고는 그런 거고요. 제가 또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비중을 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장기로 하는 코인을 제가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앱토스하고 스레스홀드요. 스레스홀드도 보시면 그 스레스홀드는 앱토스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레스홀드는 여기 지금 스레스홀드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었는데도 이렇게 조정을 길게 하잖아요. 이게 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확 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스레스홀드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때 설명드릴 때까지 여기까지 그려놨었는데 이걸 쭉 연결을 시키면 여기를 넘어갔잖아요. 보세요. 넘어갔죠. 여기 제가 그려놨던 이 하락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다가 하락 추세,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도 하고 기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꽤 됐죠. 이게 주봉이니까. 그래서 몇 개월을 이렇게 지금 지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장대 양봉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도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이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게 왔는데 그 스레스홀드는 앱토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스레스홀드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아니 알트코인인데 지금 현재 좀 가격이 보면 한 27원 정도 있잖아요. 30원 밑에 있는데 그래서 스레스홀드는 저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코인이 될 거다 저렇게 보는 거고, 어, 요걸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자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스레스홀드입니다. 스레스홀드 월봉 보면 아직 월봉으로는 여기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하진 않았어요. 아까 주봉에서는 넘어갔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0원 밑에 있잖아요. 30원 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서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정도는 갈 것처럼 보이냐 하면 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월봉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스텝 바이 스텝에서 이 물량을 이렇게 물려 있는 개인들을 싹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지금 30원 밑에 있잖아요. 이게 30원 근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쯤 가면은 이게 아마 300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면 배수비 따지면 거의 한 10배 정도 되죠. 근데 이게 금방 간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잘 대응해 가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걸 잘 아무튼 물량을 잘 이렇게 아무튼 매집을 해서 잘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조정 구간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점권, 고점권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 고점권은 아마 요 정도만 가도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걸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가는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서 앞에 이제 물량들이 아무튼 그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대들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 가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격적으로는 이제 단가가 얼마냐가 문제인데 지금 가격으로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막 사고 그러지 마시고 음, 이것도 제가 이제 보다가 아까 앱토스나 CS홀드 제가 보다가 또 의미 있는 어떤 캔들이라든지 아무튼 추세선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거니까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시고 내가 좀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면 한 번에 덜컥덜컥 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분할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이게 좀 이런 타이밍에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게 제가 판단해 주는 것보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설명을 들어보고 본인들이 비중을 좀 더 늘려보겠다 하면 비중을 지금 비중보다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 있는 비중에 아무튼 뭐 반이 됐던 뭐 3분의 1이 됐던 그죠? 적게는 뭐한 10분의 1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하셔야 그래야 고생을 덜 해요. 고생을. 한 번에 확 들어갔는데 이게 그저 바로 쫙 출발해서 가면 모르지만 이게 시간을 또 막 끌고 시간도 끄는 게 그냥 한두 달 아니고 막 몇 개월 더 끌고 뭐 또 다른 코인들 다 가는데 또 뒤쳐져서 가고 나중에는 몇 배를 더 갈망정?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저 갈등 생기는 거죠. 이렇게 딱 코인에 막 붕떡 들어 그걸 막 기다리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그 나중에 비트코인이 또 좋은 흐름을 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또 막 중간중간에 또 막 그냥 불장 비슷하게 한 번씩 촥촥 퍼지면 그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또 빨리 안 가고 그러면 또 막 그 스트레스 받고 또 옮겨가야 되나 어쩌나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 기다린다는 게 그, 내 종목이 안 갈 때 다른 종목도 안 가면 기다릴 수 있는데 내 종목은 빨리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이 빨리 가면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나중에는 가더라도 나중에 뭐 상한가가 나오든 나중에 뭐 두 배, 세 배를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안 들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죠 막 더 잘 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개인들이 이 종목 왔다 저 종목 갔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들고 있었으면 됐겠구나 하지만 그건 지나고 나서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그냥 한 종목의 비중을 확 싣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들고 있거나 이게 비중을 싫더라도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실을 생각으로 하고 그것도 이해하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어서 좀 비싼 가게 사더라도 제가 했잖아요. 비싼 가게 사더라도 좀 그저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하면 고생을 덜 한다는 얘기죠. 고생을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불타기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불타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장이라든지 그 업종이라든지 그 종목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잘 보면서 아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좀 불타기를 좀 해놓으면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겠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뭐 몇 프로를 가더라도 그래야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그 아무튼 비중을 더 실은 만큼 그만큼 어떤 수익금을 실은 만큼 수익금을 이렇게 1%든 2%든 3%든 딱 늘려줘야 그래야 이렇게 불타기가 또 그죠?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시간 지나서 또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타기도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하려면 이제 그런 흐름들 아니면 추세 제가 추세선을 제가 쭉 그려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추세선들을 본인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 놔보세요. 이렇게 업비트나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트코인들 흐름들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보시면. 자, 이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는 이것만 의미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본인들이 항상 이제 계좌를 보실 때는 계좌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시장 그죠 지나간 시장 그 지나간 시장하고 앞으로 시장을 이렇게 그려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이렇게 지나간 시장에서 고점이 어디였고 지나간 시장에서 이 바닥이 어디였고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지금 뭐 어떤 상태에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이 계좌를 보실 때 그리고 내가 여기 고점이었을 때 이렇게 코스피가 3,300이었을 때 그때 내 계좌에 이 추정 예탁금이 얼마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늘렸죠. 그래서 이때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때 4,500이었다 얘기고 그리고 여기 그 작년에 2250이었을 때 이때 얼마였냐 그때 이게 한 2400이었다 그죠 그렇게 해서 2400 대비 시장이 올라가니까 여기 그죠 이 계좌 같은 경우도 3200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여기 거의 한 2600 얼마 2700 이렇게 내려왔죠 그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당연한 거죠 뭐 한 2700 근처 이렇게 왔는데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여기서 이제 조정을 더 받을지 어찌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서 조정여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여기가 조정 끝이면 여기서부터 또 시장 올라가면서 계좌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수로 따지면 한 2600, 그죠? 2600 근처에 있을 때가 이 정도 있었단 얘기죠. 지금 이제 지수가 내려왔으니까. 경고. 그럼 여기 지수가 계속 내려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거고, 제가 아까 했던 올해 연말 같으면 아마 코스피 지수가 아마 2700 정도. 그러면 2700 갔을 때 내 계좌 추정했다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알파 이렇게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본인 계좌를 봐야 그 계좌가 보이는 거죠, 눈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진짜 이제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서 만약에 3,300을 못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한 3,000 근처, 코스피가 한 3,000 근처 가면 내 그 계좌가 어디가 있을 거냐. 그때는 아마 요 근처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 내가 관리를 좋은 종목들 찾아서 시장에 맞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옆에 사람들 판다고 나는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기준으로 내 종목을 찾아서 그 옆에 사람들이야 뭐 사든지 팔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 그다음에 내 시장에 맞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짜서 어차피 시장 올라갈 때 내 계좌도 불어나고 시장 이렇게 조정받을 때 내 계좌도 조정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시장이 지수가 3천 근처 가면 내 여기 추정해 탁금 얼마쯤 됐을 거냐. 그게 이미 지나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쯤 돼 있겠지.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좌를 봐가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어제는 얼마인데 오늘 얼마고 내일은 얼마고, 그것은 그냥 숫자만 봐가는 거지.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계좌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아무튼 그 미래에 이건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건 지금 과거가 됐지만 이 과거가 됐지만 이게 이제 내가 아무튼 목표로 하는 또 미래치가 되는 거죠. 미래치, 미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시장에 맞게 내가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면
결국 시장이 이제 지수가 3천 근처, 그러면 3천 근처를 가는 날이 올 거냐?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고, 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뭘 근거로 해서, 음, 앞으로 시장이 3천 근처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면 안 오는 근거가 뭐고, 오면 오는 근거가 뭐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를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근거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근거가 3천이 넘는 시장이 온다는 그런 근거가 본인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근거면 본인이 그걸 믿고 하는 거지. 그죠? 누구 얘기를 믿고 뭐 어떤 사람 얘기를 믿고 유명한 누구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하면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제좀 어떤 분들은 뭐 막 시장이 막 폭락 나올 테니까 막 또 다 팔아야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장단에 춤을 추시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대응을 해가면 그러면 계좌는 어차피 시장이 나중에 좋아지면 결국 시장이 이제 좋아져야지죠. 근데 시장이 좋아지는 날이 있을 거냐? 그것도 역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휘둘려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보면 여기 고점 근처 받고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지난주, 이번주. 횡보. 그러니까 환율은 횡보를 해요. 환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 조정이 왜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세력들에 의해서 조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개인들 때문에 시장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조정의 깊이는 결국 개인들한테 달려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면,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개인들이 샀는데 떨어졌죠. 보시면.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개인들이 코스피 종목을 1600을 샀는데 코스피 지수가 떨었다. 그러면 개인들이 사기는 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들이 산 것은 이거 물타기예요, 물타기. 어떤 종목을 물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에 있는 어떤 종목을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만큼 샀는데도 시장은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팔았다. 이 얘기죠. 그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그런 것이죠.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을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많이 팔았을 거냐. 그 개인들이 샀다. 그러면 개인들이 산 게 삼성전자일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일 거냐. 그런 것이죠. 그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거냐. 지금 개인들은 지금 코스피에서 샀으면 뻔하잖아요. 개인들이 어떤 종목 샀겠어요.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응? 어떤 종목. 포스코 샀지 않겠어요. 포스코. 응? 물타기 했겠죠. 물타기. 지금 포스코가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판단도 안 해보면서 응? 물타기 하겠죠. 물타기 왜 하겠어요. 물타기를 왜 하겠어요. 이 본전에 나오려고 이제 이 포스코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없죠. 이제 본전에 나와야죠. 본전에 그렇잖아요. 응? 그거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샀죠. 근데 개인들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는데 개인들이 팔았는데 코스닥이 떨어졌다. 그럼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그런 얘기죠.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아마 묻지마 매도다. 묻지마 매도.
그죠? 그냥 있는 대로 팔았다. 이죠. 있는 대로 팔았고, 개인들이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판 게 아니고, 그냥 무서우니까, 옆에 사람이 파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매도를 한 거고, 그것을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외국인들이 샀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데 왜 코스닥이 떨어졌냐? 종목이 떨어지는데 이걸 끌어올리면서 산 게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그냥 저가에 산다. 내려오는 저가에 산다. 이게 끌어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가격, 그냥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죠? 외국인들이 사는데 그걸 비싼 가격에 사줬으면 그죠?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면 개인들은 지금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은 이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하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면서 이 저점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종목이 저점에 있을 때 개인들은 팔고, 그것을 외국인들은 골라서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사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그 종목이 개인들은 거의 다 팔고 없고, 결국 외국인 아니면 세력들만 있으니까 그 종목이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팔고 나서 며칠 후에 보면 자기가 판 종목이 막 상한가도 나오고 막 10% 20%확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얘기죠. 음?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그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 개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파니까 저희가 드는 종목들도 같이 그냥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지만 개인들이 파니까 개인들이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파니까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게 개인들이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묻지마 매도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종목들을 자꾸 파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도 개인들이 파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죠? 지금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죠? 막 큰일 났다, 뭐 또 조정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중심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서 옆에 분들 얘기에 막 휘둘려 다니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신용, 요게 중요한데 보시면 신용 잔고가, 이 신용 잔고 있잖아요. 신용 잔고가 이게 언제예요, 이게? 9월 25일, 이게 9월 25일이면은 지금부터 한 달 전, 9월 25일 있잖아요. 9월 25일이면 한 달 전에 이게 거의 20조 돼 있어요. 20조 돼 있다가 이게 19조 돼 있다가 지금 18조 돼, 그죠? 18조 돼 있는데 지금 18조 돼 5 정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신용장구가 여기서 한 1, 2조 더 내려가야 된다. 1, 2조, 1, 2조. 18조. 그러면 그죠? 거의 한 16조. 그러면 16조라는 게 어디서 왔냐? 이게 경험치죠. 경험치. 경험치. 작년 9월 10월 달 그때 시장이 바닥을 만들 때 이 신용장고가 그때 한 16조 대. 그때도 그 아무튼 바닥을 만들기 전에 아무튼 이 신용장고가 20조 이상 위에 있다가 그때 한 16조 대 왔을 때, 그래서 저희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만들 때 과거의 신용 잔고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그러니까 한 16조 대에 왔을 때 시장이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더라. 이런 얘기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보조지표 얘기잖아요. 보조지표, 그 MACD도 얘기하고 그 RSI도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바닥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보조지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확률에서 더 확률이 높은 게 이 신용 미수더라. 이 얘기죠. 결국 이 신용은 누가 써요? 그 개인들이 쓴다는 거죠. 개인들이 앞으로 1, 2주를 팔면은 결국 이제 개인들이 그 팔 종목을 거의 다 판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그런 뜻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은 왜 만들어지냐? 시장의 바닥, 아까 이렇게 시장이 내려오다가 코스피가 2250에서 여기서 바닥이 왜 만들어지냐? 여기서는 개인들이 어떤 물량을 더 팔려고 해도 이제 물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팔 종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3,300 가가지고 여기에서 3,300이 왜 고점이 됐냐, 지수가. 개인들이 이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빌릴 돈도 다 떨어지고. 이해가세요?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고점이 왜 만들어지냐, 이 꼭지가 왜 만들어지냐. 개인들이 살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빌려올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 못 사죠. 그러니까 거기가 고점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고점은 개인들 돈이 이제 다 떨어져서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바닥은 뭐냐? 바닥은 반대로 돈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 파는 거예요. 물량을.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닥이 왜 만들어지고 고점이 왜 만들어지냐? 그건 간단해요. 개인들이 살 돈이 다 떨어지면 거기가 고점인 거고. 그 종목도 그렇고. 그 에코프로가 그날 그저 150만 원 넣고 왜 상한가를 못 갔냐? 그 개인들 돈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포스코가 왜 거기 72만 원에서 거기서 그 상한가를 가지 왜 못 갔냐? 개인들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다른 종목을 팔아서까지 왔는데도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시장의 고점과 바닥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종목의 고점과 바닥은 개인에 의해서 만든다.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지금 여기 신용미수, 제가 다음 주도 볼 거예요. 신용미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발 다음 주에 신용미수가 더 줄어 있기를, 한 17조 원대로 내려가 있기를 바래요. 그래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 세력들도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개인들 신용미수 다 보면서 아, 시장의 바닥이 여기겠구나, 저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그게 확률이 높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조정의 끝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신용미수를 봤을 때 지금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죠. 나스닥이 이제 여기 고점 근처 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평선하고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 이평선. 이평선이 지금 상승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지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미국 금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보면 그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급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지. 여기도 뭐 미국도 이렇게 좀 아무튼 나스닥 아무튼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받는 것은 누가 팔아서 조정을 그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서 조정이 나오지 않겠어요? 세력들이 여기서 팔겠어요? 세력들이 그 개인들이 팔죠. 보시면 파는 건 이제 그 미국 개인들인지 아니면 그 한국에 있는 서학개미들이 가서 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인들이 팔아서 나스닥도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도 위에가 코스피가 좀 조정받고 있죠. 보시면 코스피가 여기 갔다가 여기가 아마 2600 근처였을 거예요. 2600 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2350죠. 2350 지난주에 주봉이 이렇게 이제 음봉을 만들고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조정들이 지금 이게 개인들의 이 묻지마 매도 때문에 나오는 거다. 아니, 왜? 이 개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엄청 이게 세계대전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무섭잖아요. 또 몇몇 유튜브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응?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종목 가리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코스닥은 더 떨어져.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고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더 떨어졌어요. 보시면 코스닥도 여기 지금 한 900 얼마 갔다가 보시면 여기 보면 주봉으로 지금 몇 주째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 그죠?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코스닥이 하면서 이게 깊이도 더 깊잖아요. 이게 코스닥이 하락폭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크잖아요. 보시면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에코프로가 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가 계속 지금 하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가 하향 추세로 가니까 에코프로 BM도 같이 하향 추세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도 길어지고 조정의 폭도 커지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왜 조정폭이 좀 적냐? 그거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그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종목을 보시면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세워 놓고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하다가 여기 이렇게 이제 시장이 내려오니까 시장이 내려오면서 이게 그 아무튼 내려오는데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죠? 코스피는 내려오잖아요. 시장 코스피는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내려오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다른 종목, 저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그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을 그 개인들이 매도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그게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다. 묻지마. 그죠? 개인들은 시장의 바닥 근처 아니면 조정 끝자락 시장의 바닥 근처나 아니면 조정 끝자락에서 개인들은 묻지마 매도를 한다. 왜? 자기들이 안 팔면 거기서 폭락 나올 것 같으니까. 응? 그 고점 근처에서는 또 묻지마 매수를 한다. 왜? 자기들이 안 사면 거기서 막 두 배, 세 배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옆에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고, 옆에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게.
근데 왜 옆에 분들하고 자꾸 상의를 하세요? 자꾸 이런 교육을 들으면서도 왜 옆에 분들하고 자꾸 상의를 해요? 자, 그 삼성전자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일단 업종으로 보면 이 반도체 흐름이 좋다는 거고요. 반도체 업종이 좋다는 거고, 이 반도체 쪽의 종목 수가, 반도체 쪽의 종목 수가 코스피 코닥에서 종목 수가 업종으로 따지면 이 반도체 쪽의 종목 수가 가장 많아요. 종목 수가 가장 많아요. 가장. 그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티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SK 하이닉스는 더 좋잖아요. 보세요. SK 하이닉스.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는 얘기를 안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더 좋아요.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그저 여기 쌍바닥 만들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흐름이 더 좋은데 SK하이닉스는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몇십 주 드는 거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피 코닥에서 종목수가 제일로 많은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의 흐름들 저희도 반도체 관련 그 포트폴리오 종목들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코스피가 조정이 길어지고, 코스닥이 조정이 길어지면서 깊어지고, 왜 그러냐는 얘기요.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개인들이. 시장에서 돈은 벌고 싶으면서, 그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계속될 수 없다. 얘기죠.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이제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는 데 있어서, 에코프루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고점 만들고, 고점이에요, 고점. 고점 만들고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린 정저점을 계속 깨고 있잖아요.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깰지 이게 보면 전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아무튼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코스피에 있는 거니까 코스피 지수를 이런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사봐야 그게 물타기라는 거, 물타기. 물타기. 샀는데 더 내려가면은, 그죠? 다음 주에 보면 더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나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그 지수를 오히려 거꾸로 끌어내리는 쪽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는 이제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더 안 좋죠, 보시면.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고점 근처 가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일봉입니다. 이게 일봉인데 이렇게 긴 윗꼬리 잡히잖아요. 긴 윗꼬리.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15배를 오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중에 가장 그 여기 위에 제가 캔들에 설명드렸죠. 긴 윗꼬리. 긴 윗꼬리.
S&P 캔들로 봤을 때, 일본 캔들로 봤을 때, 그죠? 이 아래보다는 위에가 길잖아요. 몇 배는 길잖아요. 긴 윗꼬리가 만들면 이게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일 확률이. 그래서 지나간 셀트리온이라든지 지나간 카카오라든지 그저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5, 6년 사이에 그 우량주로서 고점을 만든 종목들 그 캔들을 고점 근처에서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 반복됩니다. 이게. 에코프로도 보시면 여기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잖아요. 전저점 깼죠. 전저점 깼죠. 전저점 또 깼죠. 그러면서 지금 가격적으로 그 70만 원 초반까지 내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런 에코프로가 이렇게 내려오면 개인들은 또 샀을 거란 얘기죠. 개인들은 또 매수했을 거다. 그럼 이게 물타기다. 물타기. 제가 물타기. 아무 근거가 없는 물타기. 결국은. 그럼 에코프로가 이러니까 에코프로 BM은 뭐 또 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팔아야 될 종목은 팔고 안 사야 될 종목은 또 물타기해서 사고 그러니 계좌가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시간 지날수록 나중에 이런 데서 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올라간다.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물타기 했다고 해서 본인들 계좌가 좋아지냐? 좋아질 리가 없죠. 나중에.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갈 거니까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아차 이런 거 보세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기아차 말로만 몇 번 썼는데 기아차를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 돌아선 다음에 그죠? 시장은 이건 이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니까 시장은 이렇게 조정받는데 기아차는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그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좋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들이 묻지마 투자하고 또 매수를 하면 차라리 매수를 하면 이런 종목을 사야죠. 이런 종목을. 아니, 돈을 못 벌더라도. 왜 포스코 같은 걸 사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걸 지금도 사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수강생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지금. 차라리 돈을 못 벌더라도 이런 기아차 같은 걸 사든지 SK하이닉스 잘 모르겠거든.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즘 상승 추세니까 차라리 그런 걸 사지. 왜? 그죠? 그냥 아무 근거 없는 희망사항으로. 자, 그 시장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상승은 크게 못 하더라도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이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봐야지 왜 계속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하향 추세로 이미 가고 있는 그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들을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이 아직 저는 안 끝났어요. 조정이 안 끝난 것은 투자자들 중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아직 묻지마 매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 뭘 보면 아느냐. 지금 신용미수 아까 잔고를 보면 안다는 얘기. 신용미수 잔고가 그 개인들이 묻지마 매도가 끝나려면 그래도 신용미수 잔고가 한 16조 원대로 이렇게 들어서야 그래야 개인들 묻지마 매도가 거의 끝이 나는 거고 그게 끝이 나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 3주 시간적으로 2, 3주는 더 걸릴 걸로 보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2, 3주가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아마 거기서 아마 조정의 끝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시장은 잘하면 또 급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만 앞으로 2, 3주만 잘 지나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미래의 호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과 또 여러 가지 있을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벤트,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고, 그 우리나라 총선이 내년 3월에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도 아마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빠르면 1분기, 좀 늦으면 한 2, 3분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금리를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미래의 아무튼 호재인 거고요.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호재. 그렇다고 막 몇 년 후에 호재가 아니고 몇 개월 후, 제가 늘 얘기했죠. 투자자한테 중요한 재료는 몇 개월 후에 호재 악재요. 몇 개월 후에 있을 호재 악재. 몇 년 후에 있을 호재 악재가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있을 호재 악재.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몇 개월 후에 있을 호재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24년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반감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반감기 효과가 아무튼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될지는 좀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건데, 그 호재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냐,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작용할 거냐, 이제 호재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호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몇 개월 후, 그것도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아마 내년 4월, 5월,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한 4월, 5월쯤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5월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호재들이 많이 겹쳐지는 시기예요. 이게 주식시장, 코인시장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은 요 구간만 이게 잘 이제 지나가면, 그리고 나서 나마 이제 올해 말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수는 지금도 올라가 있을 거고, 아까 제가 2,70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2,700 정도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2, 300%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러고 그 내년 2024년도 들어서면은 또 이제 호재들이 호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미국의 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는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좋은 시장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들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은 아마 내년은 이제 여러 시장에서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아마 좀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3년도보다 24년도가 어떤 결과면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해가 저는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정도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만 잘 이제 시간을 보내면, 그리고 나면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좋은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 또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서 또 막 전쟁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걱정을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는 딱 미국 금리 하나만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 놓으세요. 미국 금리 하나만. 딱 그러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니 뭐 시장 관련해서 막 얘기하는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